자, 잘 있었어요? 한 주일 동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생명의 이 일곱 가지 특성이 어떤 식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왜 이러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일곱, 뭐, 여덟, 어떻게 보면, 보는 이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왜 모든 생명체에 다 발견이 되는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이 소위 말하는 이 공통적인 특성, 맨날 얘기하는 이 공통적인 특성.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바꾸기 있어? 아, 농담도 못해요. 너무 썰렁했나? 참. 이게 왜 다양성이라는 건 뭡니까? 뭐 우리 금방 느끼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이들, 소위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봤자 우리는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 떠들어봤자 전부 하나같이 다르잖아.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까지도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을 우리는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양성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통적인 특성들. 이 두 개가 동시에 양립을 하게 되잖아. 같으면서 다른. 그것이 나타나는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우리를 헷갈리게 같으면서도 다른.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러지? 확실하게 다르면 다 다르든가, 아예. 근데 다르면서도 그 어떤 것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그 어떤 공통성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다르단 말이야. 그 같은 것들이 왜 같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요 바로 전 슬라이드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자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왜 우리는 다 같지? 또 동시에 우리는 왜 또 다 다르지? 그게 무슨 의미이지? 왜 그럴까? 그것을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핵심어, 뭘까? 네 글자. 이 네 글자로 그 한마디를 설명이 돼야 돼. 왜 같으면서도 다 다르냐? 이게 종이야? 공통조상. 다시 말해서 생물학자들이 믿고 있는 이 세계관은 항상 언제나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출발점은 전부 똑같고 똑같은 출발점에서 계속 분화돼 가서 우리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들이 모두 전부 다 달라 보이나 달라도 너무 다르지 여기는. 그러나 수십억 년을 거슬러 내려가면은 과거로 가면은 처음에 출발점은 딱 하나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것이 바로 이 여기 있는데 공통 조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공통 조상이라는 개념을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루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유식한 척 하려면은 이제 아는 척하고 돌아다닐 땐 이것을 써먹을 수도 있겠죠. 무엇의 약자냐 하면은 루카가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하는 요거를 네 글자를 따가지고서 얘네들도 네 글자네. 한글도 네 글자고 일치한다 일치해. 공통조상 루카. 그러나 이 루카라는 얘기는 결국
왜 얘네들을 가장 마지막이라고 했을까? 이 시점에서 보는 거지. 우리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거슬러 올라. 그러니까 각각의 이 진화 개통도를 마치 나무 가지식으로 표현한 이 그림에서 우리는 여기 있고 다른 모든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쪽이 이제 진핵 생물군이거든요. 진핵 생물들. 다른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대장균,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단균들, 득실득실 세균들은 여기서 세균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세균은 세균이면서도 이쪽은 고세균이라고 하는 아키 하면은 고고학 할 때 아키올로지라고 하듯이 고세균의 영역.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세균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네. 중간에 세균에 포위당해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진핵 생물들은 그러니까 크게 세 그룹으로 큰 모든 생명체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면서도 각각의 정점, 이건 완전히 간단하게 단순화한 진화 개통도이죠. 물론 실제로 좀 더 자세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진화 개통도를 보여줘 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해 가지고서 쓸데없이. 그러나 아주 우리 일반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기 각각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각각의 꼭지점들, 안 보이나? 여기 있는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거기서부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출발점들은 전부 나름대로의 공통 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내려가면 어떤 두 개의 생명체가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종이라는 것으로 분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면 사람과 침팬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현존하는 생명체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잖아요. 그런데 그 침팬지와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년 전쯤으로 거슬러 내려가 보면은 그 시절에는 사람인지 침팬지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살았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갑자기 일부 그런 공통 조상들 무리 중에서 일부 각성한 어떤 일부 무리가, 작은 소수 그룹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진화를 하자. 진화라는 게 무조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 하지만 어쨌든 무슨 뭐 갑자기 벼락을 맞았던, 갑자기 로또를 맞았던, 어쨌든 뭔가가 바뀌었어, 유전자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우리가 된 거거든. 그래서 갈라졌어, 세월이 지나면서. 어쨌든 간에 과거로 내려가 보면 그런 사연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게 바로 이 공통 조상들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내려가면 땅을 좀 더 깊게 파볼까? 점점점 더 과거로 가면 한 35억 년 전쯤 되면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35억 년, 이게 상상이 돼요?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30억 년, 억년도 아니고 35억 년 전쯤 가면은 여기에 처음 그 생명의 출발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동양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최초의 공통조상이겠지, 최초의. 그러나 어쨌든 이 관점에서 현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공통조상이기 때문에 이름을 last라고 그러는 거죠.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universal common ancestor가 가장 범용인 공통조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바탕이 같으니까 뭐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아무리 서로 달라지려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로서 공통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통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뭔가 세포 비스무리한 그 무엇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원시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 비스무리한 것이 조금 더 각성을 해서 조금 더 근접한 완성체 세포에 다가가는 식으로 바뀌고 진화하고 해서 거기서부터 그 자손들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로, 다양한 종류의 더 나아가서 생명체들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장의 강의 요약으로 던져준 그것들 중에 몇 개를 발췌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겨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원시세포가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몇 가지 주요한 사안들이 있는 것이죠. 자, 산소라는 거. 산소가 처음부터 그 루카 시절부터 있었다고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지구가 생겨났을 때는 이 지구의 환경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과 완전히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로 다시 과거로 우리가 던져진다면 당장 우리는 죽을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어. 산소 대신에 뭐가 있는데 그럼? 매뭐 이상한 거야. 이산화탄소, 메탄 뭐 그런 거 마시고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산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하나의 원소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아이고,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람은 뭡니까? 뭐 진핵생물이야, 맞아. 그런데 사람은 다세포 생물입니까? 단세포 생물입니까? 다세포. 자, 전부 진짜 다 가, 오늘. 오늘 공부 하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뭐 그 정도 하면 됐어. 더 이상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친다. 좋았어.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란 말이야. 다세포 생물로서 말하자면 다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진화라는 관점에서 최정상에 있다고 소위 자부하는 사람인데, 숨을 못 쉬면 죽는다? 왜?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아주 너무 허탈한 사실 이유잖아. 근데 사실은 다세포 생물로서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모든 부위가 죽나?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죽는 부위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 우리 몸의 신체에서 정말로 큰 곤란을 겪는 부위는 좀 약간 과정에서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와 어디일까? 여기와 여기야. 왜? 여기하고 여기는 쓸데없이 기름을 많이 먹는 이상한 무슨 뭐 8기통짜리 차거든.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로 일단 그것이 돼야만 그걸 우리가 세포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만 그런가? 아니야. 다른 모든 생명체도 다 그래.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많이 다량으로 얻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여기는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자기들끼리 다 터지고 난리 나고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와 여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뭐 현실적으로 하나의 개체로서 죽었다라고 일단 이 단정을 하는 거니까. 여긴 멀쩡해. 여기 이런데 산소 공급 안 돼도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어. 그게 일종의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짜증나네. 이 기회에 독립을 해버릴까 그냥? 왜 괜히 내가 여기 붙어가지고 쓸데없이 팔은 자유롭게 쉽다. 혼자 살면은 산소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라는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산소라는 게 특정한 종류의 세포들이 진화를 하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 그게 언제였느냐?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덕택에 결국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산소의 중요성을 본다면 이 표에서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이 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산소가 도대체 이 표를 가만히 보면 이거 역시 아주 간략하게 지구의 역사를 생명체의 진화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요약을 하는 매우 간략한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난 또 뭐 이상한 귀여운 장난감 꺼내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엽다 그거. 자, 지구가 46억 년 전에 처음에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생명체가 처음으로 탄생을 한 것은 처음에 생물 그게 아마도 일종의 루카 구실을 했던 첫 번째 생명체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생명체는 원핵 생물이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닌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차이는 전부 알고들 있죠? 뭐 수능 봤을 때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 수능 봤겠지. 몰라도 그만이고 뭐 모르면 어때? 지금부터 알면 되지. 어쨌든 이 원핵 생물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알고 무슨 증거로? 그게 한 10억 년 뒤에 얘기예요. 35억 년 전쯤에.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어? 옛날에 처음에 35억 년 전쯤에 최초의 소위 말하는 생명체들이 탄생을 했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막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들은 원핵 생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근거로? 그냥 뇌피셜? 이론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니까 원핵 생물은 진핵 생물보다는 조금 간단하니까 처음에 진화가 되려면 그들이 먼저 태어났겠지. 그리고 그냥 뇌피셜로 뭐 지구가 46억 년 전쯤에 태어났다니까 생명체가 태어나려면 최소한 한 10억 년 정도는 까짓거 내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태어난 것? 그래가지고선 될 일이 아니지. 그걸 뭐라고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뭘까? 무슨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증거로 내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떻게 알아? 이걸 봐라. 라는 그것. 두 글자. 예, 화석. 화석이 있어. 어디서 바위돌에서 뭐가 도장이 낙인 찍은 것 같은 도장이 보이는데 이게 뭐야? 누구 손바닥인가? 아닌데? 뭐 동그란데? 동그랗고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됐을까? 35억 년이네? 보니까 세포 모양이야. 그 세포 모양이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존재하는 원핵 세포와 너무나 흡사해.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몰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야 35억 년 전에 처음으로 원핵 생물이 탄생했다라고 막 이제 막 얘기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미래에 뭐 한 40억 년 전쯤에 또 새로운 화석이 뭔가 태어나면 이제 그 학설이 뒤집히는 거지. 읍스. 그러면서 아니네. 훨씬 더 옛날부터 생명체가 있었네 하고. 그러나 어쨌든 현재까지. 그런데 문제는 진핵 생물은 언제 태어났느냐? 감히 이 원핵 생물들을 형님들 아니면 할아버님들하고는 감히 겸상이라는 건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10억 년 이상의 큰 세월을 갭이 간극에 있는 사이에 진핵 생물은 그때까지도 전혀 명암을 못 내미. 그러다가 처음으로 태어난 게 겨우 한 18억 년 전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 사이의 그 기간은 너무나도 지리한 기간이었다고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갑자기 여기에 처음에 있지도 않았던 산소가 조금씩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지. 지구에, 특히 대기에. 뭐지? 그러면 여기서는 추론이지,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을까? 라고. 누가 여기다 산소를 쏟아 부어놨을까? 라고 추론을 해봤을 때, 누구겠어? 나는 아니네? 일단 이게 안 맞잖아. 그럼 누구야? 얘밖에 없네? 원핵생물. 자, 원핵생물 중에 산소를 쏟아낼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굴까? 그건 추론이지 뭐. 지금 보면 원핵생물인데도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일종의 녹조류하고 비슷한 그러나 조류는 아니고 세균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아마도 이들의 조상 아니면 거꾸로 이들이 바로 지금 그들의 조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추론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광합성이라고 갑자기 있지도 않았던 광합성이라는 이상한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세상에 툭 튀어나온 그 녀석들 때문에 갑자기 산소가 대기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진핵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도대체 산소와 진핵생물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우리의 탄생을 감히 산소 독택이라고까지 이렇게 우리가 겸손해야만 되는 걸까? 산소 그까짓 게 뭐길래, 아니 진핵생물이 탄생하는데 산소 없으면 못해? 무슨 근거로? 왜 진핵생물은 산소가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을까요? 집에 가라 그러는 거 취소.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차이점 두 가지. 핵, 일단 핵이 있고 없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소기관. 그 소기관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확 인상 깊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소기관 뭐 하나 있지? 미토콘드리아. 걔는 뭐 하는 친구인데? 미토콘드리아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 미토콘드리아가 광합성까지 하면은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뭐 저런 애들, 우리도 산소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안 될 건 없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얼마나 둘이 비슷한 친구들인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사실 발상의 전환을 굳이 요새 그런 합성 생물학이 사실 대세거든요. 있지도 않은 그거를 생명체 존재하는 그 어떤 거를 딱 보고, 야, 우리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새롭게 창조해내는 합성 생물학. 앞으로의 생명과학의 미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훔칠게 그 아이디어. 내가 묻길래 씁시다.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사실은 모든 진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엔 가졌다가 기생충으로 마구 고도의 기생충으로 진화한 녀석들 중에는 중간에 꾀를 피워가지고서 내가 이거 왜 가지고 있어 하고 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기생충들 중에. 내가 스스로 무슨 에너지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쓸데없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예외이고. 그래서 모든 진핵생물은 일단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만 진핵생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도대체 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전까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 소위 말하는 ATP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옛날에 간의 수공업이었다고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가 태어나가지고서 증기기관차 뭐 그런 걸 가지고서 공장을 짓고 막 새로운 에너지 합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ATP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조금 만들어가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만들던 이 친구들이 갑자기 멘붕이 돼버리는 거죠. 이 뭐지?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일단 경쟁이 안 되는 건 차치하고, 중요성은 뭐냐면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에너지를 ATP를 합성해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원핵생물과 여러모로 차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핵생물이 태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일단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합성,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합성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만 진핵세포가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바로 원핵세포 중에 일부 그룹이 그것을 태동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딱 적나라하게 마치 역사책처럼 쓰여 있는 거지. 여기에 쓰여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훨씬 더 비극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진핵생물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말 산소는 큰 축복이 되는 거지. 그 덕택에 내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 세상을 내가 이끌어가게 됐어. 그러나 또 다른 대부분의 누구에게는 그것은 큰 재앙이었다. 산소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7, 80%의 그때 당시에 생명체가 다 멸종을 해버려요. 산소 때문에. 왜 산소 때문에 멸종을 하지? 이 좋은 산소 때문에 왜 멸종을 해? 우리에게나 좋은 산소지. 왜 우리가 무슨 뭐 표백제 같은 거 살 때 옥시클린 뭐 그런 걸 쓰겠어. 산소 가지고 표백을 하고 막 하는, 소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기득권들, 그때 당시의 기존, 그냥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방식으로 항상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던 대부분의 생명체들에게는 새로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독극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부 뭐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우리 일종의 기득권인 우리가 또 똑같은 그런 운명을 겪게 되는 날이 뭐 언젠가는 오겠죠. 이렇게 변해 가는 건데, 다세포 생물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기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왜 원핵 생물은 다세포 생물이 없느냐? 원핵 생물은 다세포 생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 뭐지? 그냥 개인의 취향인가?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진핵 생물이 필수 조건이거든요. 다세포 생물 많잖아. 우리 무슨 뭐 몇백 조의 세포가 있다며. 그걸 다 일일이 다 먹여 살리려면 그 세포들을, 이 큰 등치를 가지고 그 큰 등치를 유지하면서 다세포라는 개체로 멀티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무슨 뭐 학고방 좋지 않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 집과 뭐 몇십 층짜리 큰 빌딩과 그 두 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세포 생물의 비유로서 산소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주입이 돼 줘야 되는 거죠. 왜? 미토콘드리아가 그 충분히 공급되는 산소를 가지고 열일을 해가지고서 ATP를 다량으로 만들어내야만 다세포 생물이 가능한 거죠. 또 한 가지 산소가 크게 기여한 것은, 그러니까 산소는 이 진화에 있어서, 생명체 지구에서 진화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핵 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탄생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산소가 가능하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거를 또 산소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 물속에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던 그 어느 시절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같은 얕은 물가에 살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뭄이 들었어. 엄마야, 물이 바짝바짝 말라가. 그럼 거기서 대량 또 멸종이 일어나겠지. 대량으로 죽는.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군가는 살아남았어. 마른 환경에서 사는 것도 괜찮네? 살아보니까. 이참에 한번 육지로 올라가 볼까? 하고. 그래서 아마 시작됐겠지. 그래서 물속에서 살다가, 또는 물속에서 너무 그냥 옆 동네 사는 깡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맨날 잡아먹고 그냥.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살자. 보니까 저 밖에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있네? 한번 올라가서 살아볼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겠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친구들, 곰팡이와 식물들이 먼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점점 이게 동물들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살게 됐다고 기록은 남겨져 있는데, 아주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는. 근데 이게 산소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왜? 산소하고 도대체 이사 가는 거건 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응? 처음에 용감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친구들은 장렬하게 전부 생을 즉사했을 거라고 합니다. 땅 위로 올라가자마자 그냥 곧바로 내리쬐는 이 무시무시한 X선, 우주선, 가마선, 자외선 그런 것들이 펑펑펑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 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서, 그 터진 옆에서 있었던 본 사람들 마냥. 그런데 이제 덕택에 오존이
산소가 점점 대기 중에 농도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잉여산소가 저 성층권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오존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막아주니까 그 덕택에 이제 조금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증빙이 최근에 이제 밝혀졌는데 여담이긴 하지만 그 우리의 혈액 세포들은 전부 골수에 있잖아요. 척추동물들. 이 땅 위에서 사는 척추동물들의 혈액 세포는 이상하게 왜 골수가 뭔지 알잖아, 골수. 뼈 속에서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왜 그렇게 딱딱한 뼈 속에서까지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얘네들이 있을까? 근데 어류는 혈액 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간에서 만들어지거든. 콩팥. 왜 그러지? 왜? 그 이유가 올챙이 개구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 올챙이 쪽에는 그게 콩팥에서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다가 개구리로 이제 점점 변모하면서 육지에서 생활이 점점 길어질수록 혈액 세포들이 골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뭘까? 그러니까 보호라는 얘기예요. 보호. 강력한 자외선 같은 데에서 중요한 혈액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내가 치명적인 해를 얻게 되는 것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화가 됐다는 게 그런 데서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위에서 내리쬐는 그런 광선들이 이런 일까지 벌여야만 됐을까? 자, 뭐 이건 나중에 볼 테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산소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이 이런 거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는 괜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전혀 이 그림 본 적이 있는 사람 왜 모르는 척하지? 본 적이 없다고? 사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옛날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 생물학 책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뭔가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말한 맥락에 관해서 연관이 있는 나름대로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허탈해지는 게 겨울방학 동안에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쩌다 보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아는 사람한테서 단국대학교에서 단국대학교의 생물학과 신입생들한테 기초학력 테스트를 한다고 학교에서 시험을 좀 봐야 되겠으니까 시험 문제를 한 60개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응? 그래? 그러지 뭐 하고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 목차가 그쪽에서 건네준 목차가 차례가 내가 알고 있는 일반 생물학 교과서의 목차하고 뭔가 달라. 조금 달라도 약간 이상하게 달라. 뭐지? 이런 목차를 가진 교과서는 본 일이 없는데 내가 뭐지? 하고 꽤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고민하면서 인터넷도 뒤지고 가다가 고등학교 교과서 생물책을 딱 봤더니 그 목차가 똑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의 이런 테스트를 해달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쫙 봤더니 이런 그림 툭툭 나와 있네 그냥.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그림들이 고등학교 생물책에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뭐지? 내가 보통 이상한 헛걸 봤나? 내가 본 교과서는 그렇던데.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지금 들어와서 앉아 있구나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더 가혹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니래네. 뭐 부인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뭐 어쨌든 이게 뭐냐면 영어로 써져 있었지 그렇지 그대로 이 그림이 한국말로 그대로 있던데 생물학 책에 생물 2였나 그게? 저는 모르겠다. 자, 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고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이쪽이 뭘까? 산소 농도야. 대기 산소 농도가, 그러니까 처음에다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 시기에 뭐가 있었겠어? 광합성이 막 일어났었겠지, 워낙 생물들. 쫙 가다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소의 수준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한 2,500만 년 전쯤에는 갑자기 산소 농도가 지금 현재 거의 한 60% 이상 훨씬 더 많았던 기간이 잠시나마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록과 일치하는 그 기간에 무엇이 발견되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지. 뭐 누가 발견이 돼? 얘가 발견이 되는 거지. 얘가 뭐지? 왕잠자리 같은 거. 잠자리인데 갑자기 이따만한 잠자리. 뭐 잠자리니까 그 정도 봐줄만 하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 팔이나 무슨 목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마 끔찍해. 그런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화석에. 진짜로 이만한 잠자리니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날아다니는 곤충이 그때 당시에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산소가 갑자기 옛날 상태로 회귀함과 동시에 그들도 멸종을 해버린 거죠. 그럼 그들의 멸종은 뭘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산소. 왜 이들에게는 산소가 그렇게? 이들의 몸집이 비대해지는 데는 왜 산소가 그렇게 필수적이었을까? 이들의 날개짓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대충 이해가 가잖아요. 새처럼 우아하게 이렇게 활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날개짓을 할 때 아주 되게 방정맞잖아. 왱왱거리면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가 이만한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가 돼갖고 그 날개짓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사이즈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날개짓을 하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란 얘기죠. 에너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받쳐줄 만한 산소가 있을 때만 가능했었다라고 추론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자, 진화 과정에서의 산소와 그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화제를 바꿔서 다세포 생물로 넘어왔어요. 이제 다세포 생물. 산소 없이는 불가능한 이 다세포 생물이 됐어. 근데 다세포 생물로서 하나의 특이점은, 단세포 생물이 진핵 생물이라고 해도 무조건 전부 다 다세포 생물은 아니잖아요. 진핵 생물 중에서도 단세포들이 있잖아. 아메바라든가 효모라든가. 그 친구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조직, 기관, 기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 단계의 발달 과정을 단세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은 오로지 다세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단계의 어떤 발달 과정인 거죠. 요것들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직은 뭐고, 기관이 뭐고, 기관계가 뭐고, 어렴풋이는 우리는 알잖아요. 조직은 예를 들어서 거의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뭉쳐가지고서, 야, 우리 한번 뜻있는 일을 해보자. 같은 일을 도모한다는 거지. 같은 기능을, 비슷한 세포들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그 집단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더 대담해져 가지고서 기능을 하나, 목적은 같아. 뭔가 이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받아들이고 영입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서,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능적 집단이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관, 올게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 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장기들이 전부 다 기관이니까. 눈, 뇌, 심장, 위,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기관들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심장 하면 심장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조직,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조직이 있다는 것쯤은 대충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전체적인 기관으로서 심장의 기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도
또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기관계는 뭐냐 하면은 기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병원을 한번 방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합병원을 방문을 하면은 이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은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요? 하면은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가리키는 그 간판들이 전부 다 기관계로 나누어져요. 그럼 그건 심혈관계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하고, 아니면 신경외과로 가셔서 신경계로 가셔서 무슨 내분비계로 가셔서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게 뭐냐?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일한 기능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단계로. 그러면 이 세 개의 이런 분화를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은 그게 아니라, 뭐 개체를 넘어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이 일반 생물학 1의 주안점은 아니나, 그럼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이것을 우리는 계층 구조라고 하거든. 이걸 들어가 보자. 이러한 방식의 구성을 계층적인 구성이라고 해서 작은 데에서 조금 더 큰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복잡해지거나 뭐가 커지거나 하는 이런 식의 계층적인 구성으로, 그것이 또 하나의 생명의 어떤 생명체를 이루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층적 구성, 원어로 hierarchical, hierarchy라는 말, 그게 계층이라는 얘기인데, 그 hierarchical organization이 결국 생명체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나의 개체를 구성한 다음에도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하면 이 공간에서 일단 우리 눈에는 우리만이 보이잖아. 사람. 한 종류의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종들만이 점유를 하고 있는 특정 공간을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개체군 파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공간 하나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에 지금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잖아. 어쩌면 저기서 쥐가 몰래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바퀴벌레는 한두 마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몰래 이렇게 숨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 세균들은 다 어쩌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한 공간에서 한 종류만의 생명체가, 한 종의 생명체만이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수는 절대로 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개체군이라는 단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군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의, 다른 종의 생명체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생태계는 무엇이 다를까, 거기서? 같은 공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다 같은 공간인데,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칭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 한 공간에서 이 개구리들만을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이것을 개구리 개체군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구리만이 아닌 또 다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일컬어서, 통틀어서 일컬을 때 우리는 이 똑같은 공간을 커뮤니티라고,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또 역시 동일한 그 공간을 무엇을 감안해서 살아있지 않은 자연 환경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고찰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생태계라고, 살아있는 생명체 플러스 그 생명체들을 지탱하는 환경까지 다 합해서, 그것이 이제 생태계인 것이고, 그 생태계를 완전히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서 전 지구적인 생태계로 우리가 간주를 하면 이것은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거 역시 그러니까 계층적인 구성 맞죠?
그러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새롭게 올라가는 그런 계층적 구성으로 생명체들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발성이 튀어나와 지가 AI도 아닌데 요즘 새롭게 AI가 발전을 하면서 그쪽 계통의 전문가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창발성이 갑자기 생겨나서 깜짝 놀란다는 얘기죠. AI가. 근데 창발성이 뭐냐 하면은 그걸 글자 그대로 창발성을 정의하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창발성의 특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거. 전체인데 전체가 갑자기 원래 산술적으로 전체는 부분들이 모여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체와 부분은 전부 부분의 합과 전체는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의 큰 전체가 있어. 이 전체를 구성하는 데는 모든 작은 구성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 전체를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산술적으로 해서 이 전체를 설명을 할 때 이 전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하나 개체를 전부 다 더한 것들의 합이 이 하나의 전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논리적인 얘기지 그게 산술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산술적 계산을 했을 때 넌 뭐냐? 그러니까 너 뭐야? 네 정체가. 나 별거 아니고 사실은 이 각각의 개인적인 부품들을 전부 다 조립해서 딱 만들어진 나야. 그게 나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게 아니네. 각각의 부품들을 이제 합해갖고 뭔가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 전체를 만들어 놓은 보니까 뭔가 뿅 하고 튀어나오네. 이건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창발성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생각을 못했던 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오만이지. 그러니까 창발성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얼마나 오만이라기보다 스스로의 자기 자아 고백이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냐라는 것의 고백이 창발성이라는 하나의 이 감탄사로 튀어나오는 거지. 으악 창발성 하고 이거 뭐야 하고 근데 사실은 바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게 우리의 한계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신체가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 단계에서 세포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빠삭하게 마스터를 했어. 세포 네가 뭐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다 파악을 했어. 안심을 하고. 근데 이 세포들이 동일한 세포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무슨 조직을 만들었네? 그러면 우리는 네가 무슨 이 조직이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미 나는 이 세포에 대해서 완전히 100%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얘는 이런 일을 할 것이야. 결국 왜냐하면 이 조직은 결국 그래봤자 이들이 모인 집합체에 불과하니까 라고 해서 자신 있게 이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플러스 알파를 얘가 막 발휘를 하고 있네? 뭐지?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 내가 당혹한 부분이지. 내가 당황했던 그 부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AI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AI의 인공지능의 창발성도 같은 맥락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이거를 늘려가지고서 메모리를 늘려가지고서 무조건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점점 더 기능적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그 이상의 새로운 이상한 이들이 행동하는 게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요즘 AI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주워드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을 만들었을 때 뇌에서 아주 좋은 예가 나타나는 뇌라는 게 뭡니까? 결국 뇌 신경세포들의 이런
집합체일 뿐이거든, 뇌가. 그러면 뇌 신경세포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삭하게 이미 다 공부를 마쳤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결국 그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뇌라는 것을 딱 놓고 봤을 때 뇌가 하는 일을 보면 뇌는 이거 뭐지? 미안. 벌써 5분이나 지났네. 여기서 끝내고 10분은 쉬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뇌라는 것은 갑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무슨 이상한 감정을 나타내잖아. 사랑, 분노, 무슨 좌절하는 뇌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설명 못 하잖아. 아무리 뇌신경 조직과 세포를 공부를 백날 해봤자. 그래서 이것을 창발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하는 것은 이제 10분 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닌데 왜? 집에 가라는 얘기 아니야. 10분 있다가 다시 보자고.